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2시즌 오늘 9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반도 정세,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또 한미 동맹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저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공직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이제 학자로서 경력을 또 이제 막 새로 시작하신 이런 분인데요. 세종연구소 아시죠? 세종연구소 김정섭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요, 이런 TV, 카메라 오늘 좀 거의 처음 서시는 거죠? 아, 네. 유튜브는 몇 번 촬영해 유튜브는 봤습니다. 하셨고, 그러시구나. 오늘 좀 말씀 잘 부탁드리고, 네. 처음 나오셨으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자랑이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세종연구소에 몸담고 있지만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렇죠. 예. 27년간 국방부에 있었고요. 예. 예. 그 와중에 이제 청와대 안보실에서 파견돼서 또 근무한 경험도 있고 네. 또 운이 좋게도 그 학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계실 때 이제 남북 관계가 삐그덕거리지만 그래도 잘 유지되기도 하고 한미 동맹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네. 이제 많이 보고 또 배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잘 녹여서 오늘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니, 미국이 저런 나라였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거의 표본과 같은 이런 나라, 그리고 워낙 자부심이 강하니까 네. 미국처럼 돼야 된다라고 다른 나라들한테 강요도 했던 그 나라인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정말 민낯을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 박사님은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트럼프 4년을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미국이 맞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여기 4년을 더하면 트럼프가 과연 미국이 어떻게 될까? 이거 끔찍합니다. 네, 그리고 네. 국제 질서는 또 어떻게 될까? 그렇죠. 예,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좀 긴장이 되더라고 이번에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근데 이제 예측할 때는 바이든이 그래도 충분히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우위로 나왔죠. 네,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박사님은 누구한테 거셨어요? 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길 바랬습니다. 아니 바라시는 것과 네. 누가 이길 것 같다. 바이든이 이기리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네.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샤이 트럼프가 네. 현지 대통령한테까지 그렇게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선거 결과는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녹록치 않았어요. 이번에 네. 트럼프가 7천만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넘었죠? 7천 그러니까 몇십만 표 지난 나왔어요. 오바마 네. 때보다 더 준 더 거예요.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이 승리는 했지만 이게 트럼프한테는 이겼지만 트럼피즘을 이기지는 못했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이겼지만 트럼피즘은 이기지 못했다. 네, 트럼프가 추구했던 어떤 그런 정책들 그리고 트럼프를 낳았던 그런 토양들 그런 것을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오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2024년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도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를 지지했던 그 많은 그 미국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지가 가능했던 어떤 그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균열과 분열과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하나 조금 여쭤볼게요. 네. 박사님. 바이든 캠프에 좀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 인맥 찾기, 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금 막 거의 버선발 벗어들고 막 달려간 듯한 모양새인데 바이든 캠프에 아는 사람 있으면은 완전히 따봉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은 미국 인맥이 있느냐, 누구 만날 수 그렇죠. 있느냐 이런 예.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인 것 같아요. 지금 북한 문제만 해도 그렇고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입장이 좀 잘 정리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미국 인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인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있으면 좋죠. 그렇죠. 하지만 네. 만나서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통로가 있는 내용, 있고 내용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 사실 그 내용이란 네. 건 우리의 국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잘 전달하고 좀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네. 우리 박사님이 좀 한몫하시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북미 관계, 한미 동맹, 남북 관계 좀 버무려서 제가 요렇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4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이 길 하나하나를 조금 짚어보겠는데 먼저 박사님 네. 첫 번째 길은 이거 같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북미가 뭐 평화협정도 맺고 수교도 하고 북한은 또 핵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평양에 성조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워싱턴에 인공기가 들어가고 물론 어떤 분들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쟁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이게 다 좋아 보이는데 이런 길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완전 반대죠. 정말 끔찍한 1993년인가요? 미국 클린턴 행정부 1기 때 좀 거론도 됐었고 네. 또 불과 몇 년 전에 2017년이죠. 트럼프 대통령 초반에도 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던 이게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네, 네. 이런 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 야 이거 참 뭐라고 할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네 진행되는 게 없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정말 긴장 속에 어떻게든 뭔가 해보겠다고 좀 아둥바둥하면서 그게 약간의 성과를 보여서 좀 판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이런 길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거 잘못하면은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네 가지 길. 그러니까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좀 비슷하긴 비슷하네요. 합니다만 네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 길로 가지 않겠냐? 이런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사실 네 가지 가능성 다 있다고 보거든요.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것도 조금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 직전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네, 클린턴 행정부 때 사실은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갔었고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방북하기도 예정도 돼 있었는데 그렇죠. 만약 그것이 잘 진행됐다면 그때 아주 뭐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은 평양에 그 미국의 그 연락 대표부를 이제 만들려고 거기 부지까지 물색하고 다 그랬다는 얘기가 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예.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뭐 두 번째 그 아주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이제 예견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네. 네, 우리가 여러 노력은 하지만 좀 답보 상태가 좀 그렇죠. 계속되는 그런 기간을 당분간 좀 겪지 않을까. 아하.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또 나쁜 방향으로 이제 악화될지 그 또 한 번의 기로에서는 분기점에 네. 또 만나는. 네네. 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그 기로에 섰을 때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첫 번째 길 유형 시나리오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박사님이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클린턴 3기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바이든 행정부가 네. 오바마 3기가 아니라 클린턴 3기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우리 전문가들이 정부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다. 낙관하기 어렵다. 좀 이렇게 봅니다. 어떤 면이 조금 쉽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북핵 문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최상위는 아닐 것이기 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미국 경제 문제, 뭐 중국 견제 문제 이래서 지금 북핵 이란 문제를 핵도 뭐 이제 복원을 할 것 같고 네, 이런 네, 거 있으니까. 네, 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행정부나 미국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이제 기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 리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검토를 네. 그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이 이제 핵심 지휘자들이 이제 결정돼야 되는데 국방부, 국무부에 뭐 아태차관보라든지 이런 자리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6개월 걸려요. 그렇게 말씀들 많이 네네, 하죠. 상원 인준받고 예. 뭐 하려면 그러다 보면 그 거의 반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대북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잘 이 방향 설정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북한이 과연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그렇죠. 이제 그게 또 관건이기 변수가 때문이죠. 되겠고. 네, 네. 예.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평양의 성조기, 워싱턴의 인공기 이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더불어서 이런 그 좀 그림 화면을 조금 떠올려 봅니다. 네. 우리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문 대통령이 딱 운전석에 앉아서 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딱 그 모시고 아주 그냥 우리 한국의 좋은 곳을 쫙 돌아다니면서 안내도 해드리고 약간 상징적인 표현인데 네.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른바 운전자론을 되살리면서 북미 사이에 조금 윤활유도 치고 이렇게 돌리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가능하고 필요하죠.
운전자론이라는 게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떤 주인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더욱 이제 근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어떤 한계요? 이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안전 보장을 또 얻어내고 그렇죠. 이 모든 선물이 미국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가 한국은 전담해서 뭐 우리가 약속한다 이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뭔가 이 완전 판을 짜긴 어렵죠. 그런 면에서 한계는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미국과 북한에만 맡겨놔서는 사실은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죠. 워낙 불신이 크고 지금 비핵화 관련돼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 이제 접근 방식이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거를 중간에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미국도 받을 수 있고 북한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중국이랑 또 같이 하면 더 좋고요. 사실 그 안이라는 게 사실 우리 박사님도 좀 참여를 하셨던 이미 한참 전부터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국 어려운 건 뭐냐면은 북한도 계속해서 핵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셈법과 생각들이 바뀌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그 상응 조치, 그렇죠.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엮어서 이게 등가로 만들어서 교환해 가면서 하느냐.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패키지화하되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건데 요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바이든 그 진영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2차 TV 토론인가요? 뭐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전제로 하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 얘기만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어떤 분들은 저거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단계적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게 단계적이라는 게 어떤 그 동결, 그렇죠. 예, 당장 미국한테 위협적인 어떤 본토 공격에 대한 능력을 갖다가 없애는 것. 네. 거기에서 일단 만족하고 완벽한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만드는 뭐 이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 바이든 행정부 캠프의 사람들도 있고요. 예, 옛날에 그 로버트 아이논 같은 양반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을 여기서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주장은 사실 우리 정부와도 좀 맥을 같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멈춰버리면 물론 더 나가야 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 중간 단계로서는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미국과 우리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출까봐 걱정하는 그렇죠. 거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조금 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놔버릴 수 있다. 네. 그런데 미국도 그걸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면서 그냥 중간 동결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비핵화 전체 세계 전체 그 비확산 체제를 그렇죠.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인정해 줄 수는 없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중간 단계에 집중할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이제 박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맥락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수립이 안 됐으니까 우리 정부가 입장을 갖고 우리의 논리를 대면서 미국을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비핵화 문제는 미국 양자한테 좀 맡겨놨었고요. 그렇죠.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 이제 개선에 이제 이런 어떤 역할 분담 비슷한 것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비핵화 문제도 미국 그 양자한테 맡겨놓지 말고 사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드는 데까지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육자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자회담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미국 양자회담으로만 맡겨놓지 말고 약간 다자적 성격을 보완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전문적일 수 있는 분야 얘기인데 그런데 이 세밀한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아두셔야 이게 북미 협상, 대화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의 이해는 어디에 있는지 이걸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귀담아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종전선언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한번 또 제안도 했었고, 당시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거고,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로서는 좀 미국에게 제안할 수가 있는 내용 아닐까요? 네, 종전선언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아마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호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계돼서 네. 그런 조건 하에 잘 활용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화 분위기를 또 만들어내고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단절적으로 종전 선언만 나와서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이런 노력과 아울러서 아마 종전 선언 카드가 나와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 선언을 계기로 해서 한 축으로는 비핵화 프로세스, 또 한 축으로는 이제 평화 협정을 비롯한 이 평화 체제 프로세스, 네. 요게 같이 굴러갈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두 개 트랙이 다른 건 아니고요. 네. 평화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전 선언보다 더 후에 있는 것이죠. 출구론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그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요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한미,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문재인 정부 사이에는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른바 워킹그룹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 실무협의체가 사실은 남북 관계가 굴러가는 걸 막아온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좀 날카로운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 이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걸 또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데 박사님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워킹 그룹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나 여러 측면에서 좀 약간 제약이 된다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건 워킹 그룹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뭐 워킹 그룹이 없더라도 다른 어떤 동맹 간의 협의체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뭐 특정한 명칭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뭐 협의 채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미국과 어떻게 같은 공감대와 이해를 가지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느냐 이제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에 있어서 네.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남북 관계를 굴릴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미국 쪽에 요청을 하면서 네. 그걸 또 납득을 시키고 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량과 자세만 돼 있다면 그게 워킹 그룹이 있어도 좋은 거죠. 오히려 거길 통해서. 요 부분이 근데 사실은 조금 저희가 뒤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국민들 또 일부지만 조금 불편해하는 시각 중에 하나가 근데 한국 우리가 우리 이해가 분명히 있는데 미국에 좀 할 소리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외교부가 좀 말하는 부분과 또 정치권 혹은 통일부가 말하는 게 조금 다르다. 외교부는 좀 너무 미국 입장에서 자꾸 한국을 설득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줄 때가 있습니다. 박사님이 좀 공직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겪어보신 바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못할 때도 있다든지 어떻습니까? 좀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아닙니다. 당연히 뭐 둘 다 있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어떤 정부냐에 따라 좀 달라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슈별로 달라왔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보면은 뭐 우리 그 뭐 전자권 전환이 됐든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네. 예. 그 이제 여기 있는 주한미군이 이제 북박이군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미국이 쓰려고 하는 원하는 미국의 대로. 구상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대만 문제에 개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분쟁에 중국과의 분쟁에 연루되는 위험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냈죠 분명히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예를 들어 뭐 쿼드에 참여해달라 아직 뭐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긍정적인 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청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살짝 피한 느낌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 입장이 뭐라는 거를 이제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뭐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무조건 받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맹국이고 어쨌든 간에 같이 조율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 맥락에서 그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조금 우리가 말하기는 좀 나을까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르죠. 성격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은 동맹을 경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방위비 분담금만 많이 받아갈 생각을 너무 했지. 심했어요. 그 네. 외에 어떤 동맹하고 같이 연대해서 무슨 행동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대중국 견제 때는 어느 정도 요청을 받았지만 사실은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좀 섬세하게 구조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네, 우리 우방국 연대를 좀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좀 준비가 더 훨씬 더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요 부분도 짧게라도 뒤에서 조금 더 다룰 겁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물론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자, 두 번째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데, 뭐 전쟁 불가 필원 혹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일부 있었고 지금은 뭐 많이 그 가라앉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있죠. 가능성도 아직 없진 않고요. 뭐 사실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이 이제 어떤 방향이 잡히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뭐 한 6개월은 갈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북한이 얌전하게 기다려 줄 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미국을 네. 압박하기 위해서 또 ICBM을 쏘거나 그렇습니다. SLBM을 쏘거나 네. 이렇게 또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또 강경론이 득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북폭론 뭐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근데 저는 그 북폭이나 뭐 정밀 타격, 뭐 코피 작전 이런 것들은 좀 무모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얘기가 네. 하여간 그 북미 관계가 조금만 흐트러지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바이든 후보 시절에 2차 TV 토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 가리키면서 이제 폭력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굉장히 거친 언사를 구사하면서 이제 비난, 공격을 했는데 이게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거는 뭐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뭐 트럼프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는 뭐 민주공화 가리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 불신이 커서 기본적으로는 좀 불량 국가 성격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뭐 믿지 못한다, 뭐 이제 그렇죠. 이런 네. 이미지가 강한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인 뭐 영국 사람인가요? 이렇게 대상으로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이렇게 꼽아봤더니 1위가 북한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란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네, 저는 네. 조금 많이 놀랐는데, 자, 하여간 이 전쟁 뭐 혹은 북폭론 가능성을 전혀 배제는 못한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게요. 그게 지난 그 94년 때 이제 93년 때 네.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그 정밀 타격론 나왔을 때도 상당히 진지하게 준비했다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언으로 다 이제 분명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걸 서지컬 스트라이크 뭐 서지컬 해서 스트라이크로 나왔죠. 해가지고 예. 그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통령, 사성장군들 모여서 작전 계획 수준까지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때 결국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포기했던 이유는 북한에 이제 반발 보복이 있을 경우에 그 희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뭐 장사정포를 비롯한.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군사적인 어떤 코스트를 생각할 때 섣불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네.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다뤘었던 내용인데 10월 10일 열병식 때 괴물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한 6개월 이상을 기다렸어. 그런데 워싱턴에서 별 반응도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나한테 윙크도 안 하고 관심을 좀 끌어야겠네 해가지고 이게 그 개량형인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화성 16형인지 20형일지 모르지만 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 분위기 완전 싸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어쨌든 북한이 그동안에 미국을 상대하면서 얻은 교훈이 뭔가 시끄럽게 해야 자신을 진지하게 대해준다. 예, 그동안에 그렇게 진짜 되어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위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대화 분위기라는 게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루 그 시간을 빨리 당겨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금 북한은 미국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바이든 그렇죠. 행정부가 북한에 네. 대해서 이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입장을 가질 건지
그래서 그거에 이제 긍정적인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런 어떤 전략적 도발도 분명히 생각할 할 것 수 같습니다. 있다. 네네. 자, 조금 싸한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거죠. 바로 우리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길을 아까 제가 여쭤봤던 요거 좀 묶어가지고 좀 여쭤보겠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내정도 그렇고 외교의 다른 사안도 그렇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북한 별로 관심을 못 두고 있고, 대신에 한국 정부에게 이게 조금 내가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국이 조금 남북 관계를 조금 돌려서 북한을 좀 잘 좀 다독거려 달라, 뭐 좀 관리해 달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글쎄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뜻은 뭐 우리가 그럼 뭐 개성공단이 됐든 어떤 금강산이 됐든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경협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제재 레짐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잖아요. 네. 예. 여기 좀 구멍이 뚫린다고 볼 겁니다. 어. 예.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을 우리한테 줄지 약간 좀 의문이고요. 음. 또 하나는 북한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네. 남북 관계만 개선시켜 나가는 거기에 흥미를 느낄까? 예. 그럼 뭐 계속 시도도 했었던 건데 별 성과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이 비핵화 문제가 선순환이 되면 좋은데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남북 관계로 이거를 추동해서 끌고 나가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반문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북한에 적절한 대화 시그널 신호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이 나서가지고 좀 남북 관계를 돌리면서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론도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분명하게 좀 입장을 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만 이제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이제 가질 거냐. 지금처럼 이런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그냥 관리해 나가려고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북한을 진짜 끌어들여서 이제 평화 공존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항구적 평화 정책을 갖다 지원하고 이렇게 갈 것인가를 좀 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결심을 한다는 뜻은 뭐 지금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은 아닌데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는 거거든요. 위험 부담을. 지금은 북한이 먼저 좀 내려놓길 바라고 그 이후에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시에 사실은 내놓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뭔가 적극적인 어떤 입장 정립이 있어야죠. 거기서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기는데, 지금 전략적 결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당선인이 사실 오바마 8년 동안 부통령이었고, 근데 오바마 8년이라는 게 이른바 전략적 인내, 뭐 이름은 그럴듯한,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런 대북 정책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저 오바마 3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저는 전략적 인내로 이제 반드시 돌아간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뭐 대선 이번에 대통령 선거 전에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동맹에는 도움이 되지만 뭐 북한 비핵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 좋을 거다. 네. 오히려 트럼프가 낫다. 뭐 이렇게 보는 그렇죠.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 그랬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때랑 지금 좀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 오바마 때는 사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시간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년을 방치할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뭐 다 갖고 ICBM이 있죠. 예. 북한 뭐 핵 능력은 물론 갖고 있고요. 결국 남은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뭐 더 4년을 그냥 방치하겠다? 이걸 정책으로 삼기는 지금 어려운 구조라고 부담스럽다. 네. 그리고 이제 오바마 시절에는 한국 정부가 보수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네, 정부였기 네. 때문에 그때 이제 한국 정부 입장도 어느 정도 선 비핵화하면 후 보상을 주는 이런 개념이었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진보 정부, 한국 정부 들어섰고 또 북한의 핵 능력으로 봐서 미국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략적 인내로 이렇게 가진 않을 거다.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텐데 다만 좀 이 우선순위가 좀 높지 않아서 그것을 좀 메꾸려면 한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역할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네.
남북 관계를 우리가 그러면 당신들이 정책 재검토를 하고 뭔가 이 전략적 결단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돌려가면서 북한과 대화를 좀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좀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우리가 가져도 바이든 행정부가 그거 대북 제재 그 균열 생길 텐데 라던가 그럼 남북이 너무 가까우면 우리가 곤란한데 라던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갖는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는 우리가 그런 지금 해야 될 결론인데요. 거는 비핵화 관련돼서 어떤 협상안을 참 세밀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네네. 이게 미국도 받고 북한도 받고 또 중국도 개입시켜서 네. 예, 이런 안을 만드는 거죠. 그 전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98년도에 그 대포동 미사일 네, 북한이 네. 발사고 했을 때 페리 리포트 나올 페리 때 리포트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페리를 지정해서 대북 정책 맞습니다. 부장관으로 임명해서 대북 정책을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전면 재검토해봐라. 그거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이제 대북 정책을 취하겠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임무였는데 이때 우리가 그 대북 그 페리 보고서를 기다렸던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개입을 했죠. 그때 김대중 정부 때 그 임동원 수석 네, 해가지고 네. 우리가 사실 거의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페리 일행한 때 그걸 브리핑을 해주고 해서 주입시켜서 사실은 네, 네. 그게 지금 우리 구상이 거의 반영된 미국의 대북 정책안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주면 여기서 말한 페리가 윌리엄 페리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클린턴 1기 때 국방장관을 하면서 영변을 폭격해야 된다라고 했던 굉장히 강경파였는데 우리 정부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페리가 이제 평양에도 갔었고 그럼요. 그러면서 페리 보고서 페리 리포트의 내용이 바뀌었죠. 네. 포용 정책으로. 네, 이제 우리 김 박사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군요. 맞습니다.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안을 만들고 설득하고.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그 또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과연 한국 정부가 한국의 철저한 그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에게 잘 설명을 하고 때로는 좀 된소리도 각오하고 하면서 좀 우리가 좀 설득해가지고 이게 평화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이 일부에서는 이제 뭔 소리야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미국에서도 아니 그거 뭐 남북이 잘하게 하려는 거 뭐 우리 배제하려는 거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인데 네. 중국 얘기 좀 이따 하고 첫 번째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미국과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그걸 각오하고 뭐 과거 98년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과 기대가 있거든요. 네, 뭐 걱정도 있지만 기대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근데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결국엔 또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엔 이제 한미가 공조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구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 네. 과정 속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 있는 약간 용기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제가 끝 무렵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다음 주 마지막 회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모시고 조금 더 근본적인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님.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사실. 아,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동맹을 복원하겠다.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동맹을 깔아뭉갰기 때문에 이 동맹 복원 굉장히 반갑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겁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지금 대외 정책 러시아보다도 이제 중국을 더 우선 뭐라고 할까 더 초점 맞추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예 대놓고서 싸우자는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뭐 약간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게 뭐 견제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뜻대로 안 되면 동맹 다 모이시오 해가지고 아주 본격적인 압박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우리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부담되겠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제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민주공화 뭐 거의 초당적으로 그렇죠. 인식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세련되게 아마 하긴 할 텐데 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대중 압박을 할 거고 또 우방국의 또 동참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의 입지나 선택은 앞으로 뭐 단순히 바이든 행정부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숙제로 올 것 같고요. 네. 그때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우리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또 사안별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좀 자유롭게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조금 만나고 있는 연락을 주고받는 전문가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미동맹으로 가야 된다. 결국 중국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 한미동맹으로 가야 그래도 우리가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다라는 분도 분명히 상당수가 계시고 아니 미국에게 너무 의존했다가 우리가 지금 중국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좀 얽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사드 봐라. 어떻게 이걸 감당할 거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그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잘 타고 가야 된다는 말씀. 이거 원론적인 얘기인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한 이런 그 방법이 없을까요? 시원한 방법은 없을 거고요. 이걸 개념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사실 미중 간의 경쟁은 패권 경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뭐 신냉전이라고 하지만 저는 신냉전으로 보진 않고요. 그건 이제 그렇게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거고요. 미국이 일부러 거기 어떤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넣은 거고요. 사실은 지금 누가 1등이 될 것이냐의 문제 가지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중국이라는 어떤 부상하는 국가가 있을 때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제 국가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밸런싱입니다. 그게 견제죠. 네. 네, 균형 정책이죠. 네. 두 번째는 밴드웨거닝. 아. 그거는 중국한테 완전 편승하는 겁니다. 네, 편승.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이 부상하는데 미국하고 좀 더 가깝게 해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데 우리도 같이 노력하느냐. 일본은 이제 완전히 붙은 거죠. 미국에. 예, 일본처럼 네.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중국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옛날부터 그랬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이 편승할 것이냐. 뭐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네. 사실은 더 보편적인 현상은 사실은 이제 밸런싱입니다. 예, 왜냐하면 편승을 정책을 취하면은 그 국가의 어떤 그 선택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되기 예. 때문에 좀 그건 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는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 우리 이웃 강대국 중국을 적대시하는 건 참 그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 문제 풀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어리석은 정책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동맹을 중요시하면서 밸런싱을 하되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연성 균형, 소프트 밸런싱.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뭐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든지 이런 뭐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자유, 가치. 네.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과 함께 하면서도 중국을 갖다가 봉쇄한다거나 반중국 어떤 그런 코얼리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런 행동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이 이제 그러면은 또 뭔 소리야? 그런 거 안 돼. 우리 편에 줄 서 뭐 이럴 가능성이 사실 좀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입장을 좀 분명히 하면서 사실은 그 기대 수준을 맞춰야죠. 네, 우리가 이제 100% 그거를 이제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우리 레퓨테이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나라 국익을 봤을 때 이 정도 해주면 우리한테 최선 다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시키는 선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어떤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국하고도 그렇고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양해선이 있어요. 양해선을 받아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그 미중 양국의 어떤 핵심 이익을 우리가 침해한다든가 이런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거고 그 기준은 이제 우리 국익 관점이 될 텐데 우리 국익을 어쨌든 미중 양국도 어쨌든 간에 이해할 수 있게끔 양해할 수 있게끔 그 기대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좋은 말씀인데 우리 청와대와 외교 담당자들이 네. 정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정말 좀 이게 좀 직접 들으시고 좀 갖다 주고 싶어요.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좀 질문 하나. 제가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사전에 조금 입을 맞췄습니다. 요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시간 네. 좀 갔습니다만 저는 궁금한 게 아니 북중 관계가 굉장히 지금 단단한 거로 보이는데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 압박이 심할수록 중국은 북한을 더 떨어뜨리기 싫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한테 자꾸 뭔가 붙어가지고 얻어내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미국한테 좀 궁금한 게 그리고 우리 외교 당국자도 그렇고 이겁니다. 아니 왜 북한을 중국과 좀 분리시키는 정책은 안 하냐. 이른바 뭐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 이거는 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설득도 하고 미국이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비용과 효과 면에서도 중국과 전면적인 대결하는 것보다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조금 빼는 게 이게 미국한테도 좀 비용이 덜 들어갈 텐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지역 정책을 펼 때는요. 이제 특히나 핵 문제 관련돼서는 네. 지정학적 관점이 있고요. 일단 비확성 관점이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제 북한을 좀 더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지금 본 거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확성 관점에서도 사실은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을 좀 동결시키고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제 그 지정학적 가치가 얼마나 절박하고 미국한테 클 거냐. 아.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똑같은 핵 문제였는데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이란하고는 서둘러서 했죠.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중동 질서에 있어서 이란의 그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는 한 거고요. 북한은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고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전략적 인내도 갖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을 이제 미국 편으로 좀 편히 비춰내는 그런 게 도움은 될 텐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뭐 이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그게 핵심적인 국가라고 지금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북한의 위치를 그런 가치를 예.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그 추동력은 받지 못했는데 충분히 뭐 그런 관점으로 사실 좀 설득할 수도 있겠죠. 덧붙여서 이런 좀 그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반도에 적당한 정도의 군사적 긴장이 특히 이제 남과 북 사이죠. 군사적 긴장이 있어야 한국에 또 무기를 팔기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있죠. 얘기가 아니라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있죠. 그럼 미국도 사실은 뭐 하나의 생각이 아니니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적당한 군사적 긴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부가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지 않게 또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중국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적당한 이런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이 중국의 그렇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네, 볼 수도 네.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북미 정상화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북중 관계가 이완되는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우려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최근에 한번 중국 학자랑 한번 얘기해 보니까 북한과 중국 관계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서 미국하고 좀 가까워지더라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자기네들은. 그러겠죠, 그래서 자신감이 아무래도. 있다. 네, 또 이렇게 네. 또 보더라고요. 네. 자, 오늘 조금 깊이 있게 나갔습니다. 사실 조금 생소한 용어도 있고 뭐 그러시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자세히 조금 다시 보시고 들으시면 아, 이게 한반도 문제 이런 맥락도 있구나. 분명히 이해 폭을 넓히는데 좀 적잖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다음 주가 2시즌 마지막 회입니다. 3시즌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현 이 민주평화통일 수석 부의장 모시고서 미국이란 무엇인가, 북한이란 무엇인가 좀 이런 주제로 해서 좀 고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사님 아까 좀 부탁드린 거 있었죠? 네. 자, 필수입니다인가?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저희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